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은입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2024년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모든 거 다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그야말로 푸른 용의 기운으로 다 잘 되실 겁니다. 네, 소원 빌었어요? 빌었어요. 저는 저희 가족들 네. 건강하기를 이라는 소원을 빌었는데 재용 MC는 어떤 소원 빌었어요? 역시 건강입니다. 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또 우리 행복한 아침 더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빌었습니다. 다 잘 될 거예요. 다 잘 될 겁니다. 2024년 하시는 일마다 다 잘 풀리고 좋은 일들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2024년 첫날이죠. 행복한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관련 얘기부터 나누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이민중 기자, 그리고 이호선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고은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또 2024년에 만나니까 네. 기분이 또 달라요. 너무 좋습니다. 네. 이문 기자,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소식 뭔가요? 네, 이 전 세계 소셜 미디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자동차 영상을 모아봤습니다. 차차차 글로벌 핫클릭입니다. 그 첫 번째 주제는요, 바로 이 달리는 자전거를 훔치는 도둑입니다. 어떤 달리는 자전거를? 사연인지 이제 영국으로 한번 같이 가보시죠. 이 영국 우스터셔라는 지역의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주택가에 검색차가 멈춘 다음에요. 네. 이 자전거도 멈추는데 그치. 근데 그때 갑자기 이 복면을 쓴 강도들이 어머, 나타나더니 왜? 뭐? 자전거를 탈취하려고 합니다. 어떡해. 저기 웬일이야.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는 자전거 주인이 있었는데요. 어머. 무슨 일은 아닌데. 그런데 네. 이 그때 갑자기 이 아, 삽을 쥐고 저렇게 여성이 집주인이 나타납니다. 최고도 잘. 이 강도들은요, 집주인 기세에 놀라서 자전거를 포기하고 드랙낭을 아. 야, 이거 진짜 그러니까 놀랐겠어요. 벌건 대낮에 갑자기 나타나서 끌고 간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 저는. 그래. 저 같으면. 그렇죠. 그냥 자전거 줄 것 같아. 너무 무서워서. 아니 이거 웬일이래. 저희 보는데도 이렇게 깜짝 놀랐는데 자전거 주인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당연하지. 근데 걸크러쉬라는 말이 요즘 쓰이잖아요. 그 삽을 들고 나온 그 여성 걸크러쉬의 표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벌건 대낮에 너무 치안이 좀 걱정이 되는데요. 맞습니다. 이 집주인이요, 자동차 경적 소리를 듣고 대문 밖에 무슨 일이 있나 봤더니 이 강도들이 자전거를 탈취하는 모습을 보고 네. 이 삽을 들고 뛰쳐 나온 겁니다. 삽이 있었어요. 근데. 네, 그 삽이 벽에 걸려 있다 벽에 보니까 걸려 그걸 들고. 바로 들고 나온 건데 와. 집주인은 그 벽에 있는 걸 잡고 달려가서 도왔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아니 우리가 이제 범죄 상황을 본다 하더라도 삽이고 뭐고 저 같으면 못 나가요. 무섭죠. 무서워. 아니 이 기계도 대단하고 그리고 그냥 막 뛰어 나가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아니 체구도 크지 않은데 저 분은 저를 안 만난 게 다행입니다. 야. 자, 그럼 이번엔 어디로 가볼까요? 네, 이번에는요, 칠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칠레의 수도 이 산티아고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전통 킥보드를 타고 이 퇴근하는 남성이 보이시는데 네? 저 뒤에 자동차 한 대가 킥보드로 다가오더니 갑자기 저렇게 킥보드를 낚아내려고 합니다. 웬일이야? 아니 웬일이야. 저게 지금 달리는 차에서 옆에 지나가는 퀵보드 그냥 좀 상당히 위험한데. 아우 저게 아니 무슨 원한 관계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살고 정도면? 가다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균형을 잃고 쓰러진 남성이요, 이 아스팔트를 뒹구르면서 전신 타박상까지 입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차가 많던 도로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뒷차에 치일 정도로 그렇지, 그렇지.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와. 요즘에 이 차가 많이 는 도로에서요, 이 칠레에서는 최근 들어서 달리는 이 킥보드를 이렇게 낚아채려는 날치기 범죄가 잦아들고 있다고 합니다. 네. 피해 남성은요, 앞으로 이 출퇴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렵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 정도면 뭐 불안해서 밖에 나가질 못할 것 같아요. 당연하죠. 벌건 대낮에 역시 네. 마찬가지로 달리고 있는 킥보드를 차 안에 손으로 낚아챈다? 네. 이거 정말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하죠. 네. 아니 저런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커피숍에 자리 맡으려고 그냥 휴대폰 던져놓고 맞아요. 거기다 노트북 같은 거 이렇게 놓고 화장실하고 놓고 그랬더니 그래도 안 훔쳐가? 그냥 그대로예요. 맞아요. 가방도 다 두고 가요. 택배도 집 앞에 있고. 맞습니다. 유럽 여행 가시면 잃어버려도 경찰도 못 잡는다고 얘기를 맞아요.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IT 강국입니다. CCTV 없는 데 없고요. 뭐 도둑이 나 훔쳐갔다 112 뭐 전화하면 수분 내로 경찰차 달려옵니다. 실제로 국가 도시 비교 통계 사이트 넘베오가 이 세계의 치안 순위를 발표하는데요. 우리나라가 2016년도에 세계 치안 순위 1위. 1위를 그럴만해요. 네. 근데 안타까운 소식이 5년 동안 계속해서 그 순위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상반기에는 이 세계 순위가 17위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보면은 실제로 작년에 사건 사고들을 보시면 네. 뭐 묻지마 사실 칼부림 사건 있었죠, 보복 범죄 맞네. 있었죠. 이렇게 국민들의 치안 불안도를 굉장히 높이는 사건 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관계 당국에서도 좀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역시 안전한 나라야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좀 이런 부분들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볼 영상의 제목은요. 이 스프링클러만 있었어도입니다. 화재 났구나. 네, 요즘 건물에 이 스프링클러 기본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몇천 대가 주차돼 있는 주차장에 이 스프링클러가 없어서 실로 당황스러운 또 황당한 화재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번엔 영국 런던으로 함께 가보시죠. 이 영국 런던 루턴 공항 주차장인데요. 이 차량에서 저렇게 폭발하면서 폭발 사고. 순식간에 이 순간이다. 주차장 전체로 번집니다. 이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날 화재로 주차돼 있던 차량 1,200여 대가 파손이 됐고요. 피해 규모가 약 330억 원 정도 찍게 됐습니다. 심지어 이 주차장 일부가 붕괴됐고 시커먼 연기가 공항 전체로 번지면서 루턴 공항에 있는 모든 항공편이 취소가 되게 됐습니다. 항공기까지 모두 취소될 정도다. 그럼 피해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근데 공항 주차장에 스프링클러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초기 대응만 잘했어도 저렇게 큰 피해까지 입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넓은 주차장에 소방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 흔한 스프링클러 한 대도 없었고요. 이 초기 진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전날 오전 내에 돼서야 불을 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네, 선진국에서도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나라 아닙니까? 영국인데. 그럼요. 영국에서 저런 일이 있었어요. 가만있어 봐.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 스프링클러는 어떻게 돼 있나요? 잘 돼 있지 않아? 설치는 비교적 잘 돼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관리예요. 설치해놓고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미비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줄여서 소방시설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네. 소방시설법에는 각종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규율을 하고 있어요.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건물이 어떤 곳인지도 이 법에서 다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입니다.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2016년부터 2021년 9월까지 건물 내 화재 스프링클러 미작동 현황에 따르면 소규모 화재로 아예 작동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124건 중에요. 무려 11건의 사고가 관리 소홀로 인해서 작동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례라고 합니다. 아니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기만 하면 뭐 합니까? 이게 작동을 해야죠. 당연하죠. 불이 났는데 화재가 발생했는데 작동하지 않는다? 아, 이거는 진짜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렇죠. 11건 중에 단 한 건이라도 누군가가 사망한다고 하면 정말 아까운 목숨을 맞아, 잃게 맞아. 되는 그런 아찔한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국내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규정을 말씀드린 것처럼 있고요.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보면요. 배관이 외관 규격을 어느 정도 되는지 설치해야 되는 그 점검 내용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스프링클러가 오래되면 이것도 안에서부터 부식이 일어나고 이게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또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배관 부식이나 내구 연한 정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율하거나 점검하는 거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점이 예전부터 사실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 이 부식에 강한 재질, 뭐 스테인리스 강 같은 그런 소재로 바꾸는 관련 법령은 마련이 됐는데 네. 문제는 스테인리스 강도 영원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하고 점검하고 일정 기간이 되면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어떤 법제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모쪼록 2024년 올해는 제발
안전사고 없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예, 다음은요. 네, 차차차 글로벌 핫클릭 다음 볼 영상의 제목은요. 네. 이 환자 옆에 두고 식사를입니다. 환자를 옆에 두고? 네, 제목만 들어도 좀 황당하실 텐데 네. 어떤 사연인지 어떤 영상인지 남미 콜롬비아로 함께 가시죠. 네, 지난해 9월 말입니다. 네. 이 SNS에 올라온 영상 하나가 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일으켰는데요. 주차되어 있는 네. 앰뷸런스가 보이시는데 네. 그 안에 이 환자가 누워 있습니다. 네. 어. 근데 아니 지금 저 환자가 누워 있는데 앰뷸런스가 그냥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구급대원도 없잖아요 지금. 뭐야, 뭐야. 이렇게 보니까 그 환자의 보호자 같은데 아주 표정이 화가 났어요. 아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방치한 채 여유롭게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이 환자와 환자 가족들한테 이 환기를 해야 한다면서 뒷문을 저렇게 열어 놓은 뭐 하는 거고요. 거지? 여유롭게 이렇게 식사하는 모습이 이 SNS에 올라오면서 누리꾼들이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환자가 누워 있는데 구급대원들이 너무 여유롭다. 또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분노들이 나왔던 겁니다. 이에 이 해당 지역 보건부는요, 그 해당 구급대원에 대한 내사를 하고 있고 만약 문제가 있을 시에는 네네. 끝까지 책임을 물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에이, 말도 안 돼. 안 된다. 야, 이거는 지금 이해할 수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렇지, 일 아닙니까? 그렇지. 그럼요. 이 환자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구급차를 부른 건데 구급차를 운영해야 되는 분들이 그냥 환자 놓고 식사하고 있어요? 네. 말도 안 되죠. 말도 저거는 안 됩니다. 진짜 한 달을 굶어서도 저렇게 하면 안 맞아, 되죠. 안 돼. 안 되죠. 네. 환자가 타 있는데요. 뭐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고 또 안 해야겠지만 만약에 일어났다면 그럼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거 형사처벌 받을 수 아, 있습니다. 형사까지요? 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보면요. 이 응급의료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성실히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를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응급 환자한테 응급의료 요청을 받거나 또 응급 환자 발견하면 즉시 응급 의무를 다해야 되고요. 이를 해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물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로 인해서 환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네. 뭐 병세가 더 중해졌다라고 하면 당연히 민사소송까지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런 일은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 어디 있어서는 안 그럼요. 될 일이죠. 네. 자, 이어서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볼 영상의 제목은요. 이 브레이크가 고장 났다더니입니다. 이 어떤 내용인지 태국 수도 방콕으로 함께 가보시죠. 차들이 빽빽한 이 도로입니다. 네. 근데 그러네요. 네, 이렇게 빽빽한 도로에서 조금만 있으면 상황이 나오는데요. 저기 뒤에 보이시나요? 갑자기 버스가 저렇게 송곳처럼 차들을 뚫고 직진을 해버립니다. 아니 지금 무슨 일이에요? 이거 버스가 뭐 그냥 순식간인데? 이게 뭐 밀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아니 저게 뭐예요? 도로가 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요. 이 차들이 서로 깔리고 뒤엉키면서 마비가 됐습니다. 와. 이 영상을 함께 다시 보시면 저렇게 웬일이야. 그냥 치고 들어오는데요. 무슨 쓰나미가 밀려오는 그 거예요. 진짜 그런 느낌이었어. 버스 기사는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고장으로 고장이 속도를 나서. 줄이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혹시 브레이크 결함일까요? 간혹 뭐 브레이크가 고장 나서 설마 저런 저런 이런 거 사고가 아니겠지? 발생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버스 회사의 조사 결과 설마. 이 기계 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그럼 조사가 뭐예요? 됐습니다. 설마. 사고 원인은 졸음? 다름 아닌 버스 기사의 졸음 운전. 저런 같더라. 아니,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잘못 착각해가지고요.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다라고 생각했지만 가속 페달을 밟았던 겁니다. 어머지라. 이 사고로 차량 14대가 파손됐고 무고한 시민 18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아니 차가 저렇게 밀리는 상황에서 뒤에서 큰 버스가 달려오니까 쓰나미가 덮치듯이 속수무책이죠. 막 이렇게 되는데 장난해요. 아니 어떻게 또 저 차를 저 손님들 잔뜩 있는데 그렇죠. 거기서 또 졸음 운전을 합니까? 야 이거는 정말 졸음 운전이 사실 정말 무섭거든요. 당연하죠. 이게 왜냐면 거의 깜빡 잠든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정말 위험합니다. 맞습니다. 이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요,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사망 사고의 원인 중에 무려 69.8%가 졸음 등 주시 태만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졸음운전이 위험한 것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졸음운전 하다가 막 밟고 그냥 지나가는데 그 순간도 깨지 못해서
잡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자기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를 몰랐던 정도로. 그런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에서도 졸음운전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렇게 과로한 상태에서의 운전 자체를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고요. 네네. 만약 이거 위반해서 사고가 났다고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특히 졸음운전이 왜 위험하냐면요. 눈 깜빡할 사이에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신호 위반을 하거나 이런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되는 12대 중과실 사고와 결합하게 되는 사례들이 많고 특히 이 졸음운전의 원인이 되는 것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깜빡 졸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다 12대 중과실 위반이고요. 이거는 뭐 합의를 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네. 형사처벌 될 수 있는 사안이에요. 처벌도 문제지만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망사고, 정말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특히 이 버스나 화물차 같은 사업용 자동차는 역외군수사업법에 보면은 2시간 운전하면 15분 꼭 쉬어라 이렇게 네네, 의무를 맞아요.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승용차 운전할 때는 우리가 이 각자의 판단에 맡겨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운전하시거나 좀 피곤하실 때는 졸음 쉼터에서 정말 5분만 자도 확 네, 컨디션 맞아요. 달라지잖아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구촌에서 일어난 화재 소식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2024년에 새롭게 달라지는 법과 제도는 뭐가 있는지 그거 알아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2024년 새해 첫날 새해에 달라지는 법과 제도 어떤 게 있을까 알아보겠습니다. 법과 제도 어떤 게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지 어떤 게 보강됐으면 좋겠는지 뭐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앞서 그 네. 차차차 코너 했잖아요. 자동차 특히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진짜 강력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많이 법이 강력해졌다라고 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부족한 것 같거든요. 맞아. 얼마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갓난 아이를 둔 한 어린 가장이 유명을 너무 달리했다라는 정말 가슴 아픈 기사를 그래, 보기도 맞아요, 했잖아요. 맞아요. 엄하게 처벌해야죠. 네. 그리고 이 음주운전 외에도 2023년에 네. 유난히 흉악범들이 많았어요.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보면서 또 아쉬웠던 게 우리의 법 정서하고 안 맞는 판결이 그렇게 내려지는 거예요. 저 인간은 정말 이 다시는 사회에 못 나오게 했으면 좋겠다 맞아요. 하는 인간들이 있었는데 네네. 이게 얼마 안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참 화가 나고 이랬었는데 이런 흉악범에 대해서는 가명 금지법 이런 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괜찮네요. 예, 그런 거 있으면 좋겠어요. 네. 예. 새롭게 바뀌는 거 뭐 포함됐으면 좋을까요? 자, 2024년 확 달라지는 법과 제도 베스트 5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제가 5위를 이따 먼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5위! 자, 우리 집은 몇 등급 아파트 층향 조형별 등급 매긴다입니다. 아유, 네. 아니 학교 때부터 등급 때문에 아니 아파트도 그러면 층에 따라서 어느 방향이냐에 따라서 줄 세우기를 한다는 건데 이 등급 정말 평생 지겹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설명드리기 전에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기 아파트 다 사시지 않으세요? 네, 저도 아파트 사시 저도 아파트. 다 아파트죠. 혹시 뭐 이렇게 산이 보입니까? 마운틴 뷰? 예인 씨는 마운틴 저는 시티 뷰? 네. 18층에 살고요. 네. 그리고 앞에는 이제 다른 아파트 앞동 뷰? 그렇죠. 그렇죠. 네, 앞동 뷰죠. 앞에 주차장 있는, 뷰. 네. 네. 저는 마운틴 뷰고요. 네. 오. I love you. 알러뷰가 제일 좋아요. 그렇지. 근데 10몇 층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18층. 8층이면 네. 이거는 한 등급이 향은 어떻게 돼? 향. 한 향은 남향. 남향. 남향인데 앞동뷰잖아요. 근데 그렇죠. 요거는 한 3.5등급 정도 받아요. 네. 이 곤란한데. 아니 이게 난 저는 22층인데 철로뷰예요. 철로뷰는 좋은데. 저거는 10등급. 철로뷰 괜찮은데. 근데 너무 이게 시끄럽거든요. 진짜 이게 어디 사느냐 몇 층이냐에 따라서 뭐 달라져요. 정부가 새해부터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또 아파트의 층, 향, 뭐 조망, 소음 등에서 등급을 매겨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네. 층.
향, 조망. 조망, 그리고 소음까지. 아, 그렇구나. 예. 야, 그런데 왜 이렇게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저층하고 고층하고 한 수천만 원, 많게는 몇 억이나 맞아요. 차이가 네. 나요. 차이 나죠. 네, 가격 차이가 나죠. 어떤 뷰냐에 따라서 가격 차가 달라집니다. 자, 보면요. 한강이라고 해도 좀 사진 잠깐 보여드릴게요. 멋진 아파트 앞에 멋진 한강이 있다. 같은 한강이라도 위 어느 정도 보이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져요. 층, 향, 조망, 소음.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 공시가격 산출 근거를 등급한 뒤에 투명하게 밝히겠다 이 얘기인 거죠. 여기서 잠깐 이 네. 공시제도가 뭐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건데 토지나 주택에 대해서 1월 1일, 네.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적정 가격을 공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아. 종부세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사회복지 등등 이 70개의 행정제도의 기초 자료로 쓰이니까 공시가격, 공시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이 공시 가격 같은 경우 세금 산출에 사실 활용이 되다 보니까 네. 공시가를 두고 사실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공시가 산정 절차가 굉장히 불투명하다는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 왔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19년 서울의 성동구에 있는 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층별 차이를 두지 않고 모든 아파트를 다 공시가를 같게 산정을 하게 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어요. 이게 한강변 아파트들은 더 하더라고요. 같은 동이더라도 저층하고 고층 그리고 한강이 어느 정도 보이느냐 이게 남향이냐 어디냐 뒤에 또 공원이 보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다 가격이 다 달라지고 달라요. 이게 공시지가가 매겨지면 이게 각종 세금 부과하는데 기준이 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니 우리 집은 똑같은 한강뷰인데 왜 저 집보다 비싸가지고 네. 그렇지. 그래서 내가 세금을 많이 내야 되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객관화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산출근거 객관화를 위한 기준을 마련을 한다고 합니다. 층별로 최대 7등급까지 등급화를 하고요. 방향별로는 8개 방향으로 나누어서 8개 등급화를 방향. 한다고 하는데 이 층과 방향 등급 체계는 단지마다 또 같은 아파트 안에서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마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률적인 적용은 어렵지만 일단 정남향을 기준으로 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조망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좀 주관적인 부분입니다. 나는 숲세권이 좋아, 숲 보는 게 좋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나는 이 도시의 도시가 야경이 좋다. 좋다. 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 숲, 강, 그리고 소음도 중요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 평가자의 주관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2026년까지 등급을 좀 세분화해서 아하. 공개를 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네. 자, 2024년 확 달라지는 법과 제도 베스트 5 4위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4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술 드셨나요? 시동 안 걸립니다. 상습 운전자 운전 못하게 하는 아, 이거 좋아. 생긴다. 이거 좋아. 이거 야, 좋아. 이거는 제가 진짜 괜찮네요. 박수 한번 치고 싶네요. 살렸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럼. 상습 운전자가 네. 또 버릇이거든요. 맞아요. 또 차에서 습관이죠. 운전을 하려고 하면 에휴. 운전을 아예 못하게 하는 이 장치. 시동이 안 걸려. 야, 이거 너무 좋은데요? 괜찮아. 이게 이제 차에 부착이 돼서 네. 그 음주운전을 하고 또는 차를 먹지 않았을 때 술을 후하면 먹지 않았어요. 네, 차를 술을 먹지 먹진 않아. 않습니다. 술을 먹지 않았을 때 후 불면 술을 먹었으면 네. 시동이 안 걸리고 그죠? 술을 안 먹었으면 시동이 걸리고 걸리고. 맞습니다. 야 지금 이게 술 드셨어요, 혹시? 아니, 이런 장치가 근데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이 음주 운전 방지 장치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을 운전하기 전에 이 호흡을 검사해서 알코올이 검출이 되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겁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네. 저렇게 운전석에 앉아서 이제 후 부릅니다. 저 기계에 대고. 아, 불어? 네, 이제 보시면 저렇게 후 하고 저렇게 부릅니다. 불었어. 그래서 이제 알코올이 측정이 되면 시동이 안 걸리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아, 너무 좋다. 야, 저도 생각했었는데 미리 좀 저런 걸. 그래. 미리 개발했어야 돼. 우리는 늘 생각만 해. 근데요, 이렇게 내가 생각한 거는 꼭 이렇게 미리 있더라고요. 네. 실제로 미국, 호주, 캐나다, 유럽 등지에서는 이미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막상 설치를 해보니까 음주운전 감소에 굉장히 효과를 보였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좋은 걸 들여왔습니다. 올 10월부터요,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으려면 방금 보셨던 음주운전 방지 그 장치를 사람도 우선. 반드시 부착해야만 하고요. 이거
이걸 조건부로 면허를 다시 발급을 해주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됐고요. 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올 10월 2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너무 좋은 법안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음주운전이 재범률이 그렇게 높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네. 딱 한 잔만 먹고 일어나지. 맞아. 근데 또 한 잔만 먹어도 정이 없잖아요. 네. 두 잔, 세 잔 하다 보면 계속 앉아서 결국에는 아유 나 안 취했어 이러면서 운전대 잡고 그렇죠.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아니 술 마실 때는 그러면 정없다는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한 잔 먹으면 정없어. 그러니까 맞아. 2잔 해야지. 홀수로 가야지. 뭐 맞아요. 술 마실 때는. 이제. 근데 이게 문제가 음주운전도 한 번, 두 번 이게 습관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 음주운전 재범률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무려 46%. 이렇게 높다는 거예요, 통계를 봤을 때. 근데 사실 아시죠? 음주운전 100번 하면 한 번 걸리는 거. 정말 미적발권까지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많은 음주운전이 우리나라에 포진되어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데 2달 전에 울산에서는요. 이미 11번이나 음주운전했던 사람이 또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결국 이 피의자 구속이 됐습니다. 아니 11번씩이나 했는데. 11번이나 네. 음주운전을 했는데 단속 그럼 운전을 또 했다는 건데 이거 너무한 건데. 웬일이야. 면허를 내주나요, 이게? 그리고 저희가 그 초에 말씀드렸듯이 얼마 전에 3주 전에 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 이 음주 때문에 무면허가 됐는데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군인이었어요. 심지어 군인 신분이었는데 30대 가장을 쳐서 숨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영상 보시면 설명을 드리면 전조등이 번쩍합니다. 네. 보시면은 방금 번쩍했거든요. 네, 번쩍하고 검은색 수용차가 또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고요. 오토바이 운전자와 함께 부서진 잔해들 도로 곳곳으로 튕겨 나갑니다. 근데 이 가해 차량 멈추지 않고 그대로 앞으로 달려 나가는데요. 이 음주운전 차량에 받친 이 피해자 오토바이를 좀 보면 이 음식을 나르던 적재함 부서져 있고요. 뚜껑도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 피해자가 30대 가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돈을 모아서 작은 가게를 차렸다고 해요. 근데 배달 대행비 좀 아껴보려고 직접 배달을 하다가 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됐던 이 비상병의 음주 차량에 치였습니다. 근데 이 비상병이요. 이렇게 했으면 미안해서 멈춰서 피해자 상태는 괜찮은지 당연히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뺑소니. 앞으로 쭉 그냥 갔어요. 직진을 그래서 피해자가 제대로 구호조치도 못하고 현장에서 사망한 거죠. 아이고 저런 사람한테는 진짜 면허증 재발급해주면 안 진짜. 되고 진짜 하지 마.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정말 크게 벌을 좀 줘야 되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앞서 얘기했던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이게 실효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요거는 몇 번 음주운전 적발되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 기간을 부과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최대 5년까지 취득 결격 기간을 적용을 받는데 이 결격 기간이 부과가 된 사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결격 기간을 부과를 받으면 최대 2년까지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을 해야 되는 그 조건부로 면허를 발급을 해준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미국 정부는요, 모든 신차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거든요. 장차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신차를 할 때 옵션으로 그냥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을 하면 음주운전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모든 차에 다 무조건 해야 될 것 것처럼 같아요. 신차 출고할 때 아예 같이 이렇게 무조건. 나왔으면 무조건. 좋겠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필수로 네. 설치해야지. 중요하죠. 네. 자, 다음도 한번 만나볼까요? 자, 2024년 확 달라지는 법과 제도 베스트 3. 자, 3위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위입니다. 자, 띠띠띠 접근 금지 스토커에게 전자발찌 부착. 뭐지? 그동안 전자발찌는 성범죄자들한테 부착했는데 네. 올해부터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도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하다 이거죠. 네, 네. 이거 잘 들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좀 강력해진 건데요. 네. 법무부가 이번 달 1월 12일 시행되는 새로운 곧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적용을 해서 이 스토킹 가해자가 네.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겠다. 아주 강력하게 밝혔는데 먼저 우리 그 전에 전자발찌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전자발찌 찬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의 일정 거리 안으로 딱 접근하게 되면 휴대전화 문자로 가해자 위치 정보가 뜹니다. 자동으로 전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커 위치 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이라는 걸 도입하게 되는 거죠. 그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은 사실 일상 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맞아요. 언제 찾아올지 몰라서 굉장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면 알람이? 알람이 울린다. 이것만으로도 안심이 좀 될 것 같아요. 안심이 되죠. 우리가 이제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됐냐면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법무부에서 왜 그 전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기억하시죠? 있었죠. 엄청나게 잔인한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 피해자인 A 씨가 가해자로부터 이 협박을 또 받았단 말이에요. 아, 보복하겠다. 어떡해. 이런 협박을 받으면서 법무부에다가 요청을 한 건의사항이 반영이 돼서 잘 이번에 이 됐네요. 법안이 네. 이제 얘기가 됐다라고 법무부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면 이게 스토킹이 아니고 묻지마 범죄 아닙니까? 완전히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사건을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일명 이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 살인 미수 사건입니다. 살인미수. 네, 2022년 5월 22일 부산 부산 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이 30대 남성이 정말 못 봐.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폭행한 이 묻지마식 범죄 사건인데요. 그런데 이 가해자가 이 감옥에 가서도 지인들에게 편지나 정말. 또 교도소에 있는 동기들에게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를 알고 있으니까 출소 그래. 후에 내가 찾아가서 이 보복하겠다 이렇게 말을 계속했던 겁니다. 나 진짜 나쁘다. 네, 피해자로서는 이 가해자가 언제 자신 앞에 나타날지 그렇지. 정말 모르는 이 공포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 사건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하게 된 겁니다. 맞아. 이게 묻지마 범죄에다가 이게 아주 스토커까지 간 거네요. 네. 아주 진짜 흉악한 범죄고 이거 피해자는 얼마나 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겠습니까? 맞아요. 아이고, 근데 이거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는 건 우리 법이 쭉 해야 되는 끝까지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좀 달라져야 할 것 같고요. 네. 자, 이어서 2024년 확 달라지는 법과 제도 베스트 5 2위입니다. 2위. 네. K-팝, K-드라마, K-푸드, K-뷰티. 이번에는 K-패스인데 그래서 네. 교통비 최대 21만 원 돌려주는 대중교통 K-패스 생긴다. 이거 말씀하시려고 그랬죠. 네. 네, 이게 2위였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고물가 시대에 나 교통비도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자, 그래서 퀴즈가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서울 지하철 요금이 인상됐습니다. 지하철 요금 얼마인지 아시는 분? 아유, 저는 지하철 알죠. 1250원. 아니 50원, 늘, 300. 늘 패스로 띡띡 네. 하고 다니는 맞아요. 거. 제가 호불로 하니까 올랐다니까. 요즘은 서울카드로 하니까 1,300원, 1,250원. 1,400원? 정답입니다. 아. 역시 예은 씨가 정답을 딱 맞춰요. 1,400원입니다. 지난해 10월 7일 토요일을 기준으로 서울 지하철 요금이 인상이 돼서요. 교통카드 이용하시면은 기본 운임이 1,400원, 현금을 낼 경우에는 1,500원입니다. 네. 근데 이게 기본 운임이거든요. 이게 거리별로 추가되고 또 출퇴근까지 계산하면 이게 월급제 빠듯한 그 월급에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거기다 또 급할 때는 막 나와서 택시도 타게 되잖아요. 네. 이 교통비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면. 저 택시비 저는 알고 있어요. 택시비 기본운임. 지방 촬영 막 행사가 많아서 KTX 타고 와서 택시를 이용하거든요. 네. 4천 네. 그 후반대입니다. 5천은 좀 안 되는 4천. 네. 정답 처리하겠습니다. 800원. 그렇죠.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정말 많이 오르잖아요. 엄청 3,000원이니까 맞아, 너무 많이 그래도 올랐어요. 4,800원이나 된다라는 거죠. 네.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흔히 움직이면 돈이다. 집에만 있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이 대중교통 요금도 부담스럽다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교통비를 최대 21만 원까지 돌려주는 K-패스 제도가 생겼습니다. 와, 그 헤드라인 참 좋아요. 교통비 21만 원까지 돌려준다. 근데 이런 게 있는데 내가 몰라서 못 쓰면 정말 아깝거든요. 당연하죠. 예. 맞습니다. 여기 K-패스가요. 이 서민, 청년층의 대중교통 비용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이고 또 이 대중교통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2024년 7월부터 이 정부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이 가칭 K-패스를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이 대중교통 지출 금액의 20%에서 53%까지 매달 최대 60회까지 적립해가지고요. 다음 달 돌려준다고 합니다. 와. 이게 지출 금액의 53%까지잖아요. 절반이 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거 엄청 좋은데 중요한 건 그 다음 달 바로 준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야, 이거 괜찮다. 이거 괜찮다. 괜찮아요. 네. 근데 적용 대상에 따라서 이 적립률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네. 제가 화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일반 승객을 보시면 1회당 20%가 적립이 됩니다. 네. 요금 1,5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회당 300원이 적립이 되고 월 최대 60회까지 적립이 되니까 매월 최대 18,000원까지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야, 이거 괜찮네. 청년들 같은 경우에 적립률이 30%고요. 예. 요금이 1,500원을 기준으로 하면은 1회당 450원씩 적립을 해서 월 최대 60회를 곱해보면 한 달에 27,000원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소득계층 같은 경우에 적립률이 무려 53.3%나 되는데요. 지하철 한 번 탈 때마다 800원이 적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 최대 48,000원, 연으로 계산하면 57만 6천원의 혜택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누구나 올 7월부터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7월. 근데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하는 거잖아, 저 기후 동행 카드. 기후동행 그거 얼마 내면은 이제 지하철, 무제한. 버스, 다 되는 뭐 거. 따릉이 다 된다는데 이거하고 뭐 차이점이 뭐죠? 일단 K패스는 전국구예요. 전국에서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용료의 일부를 돌려준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말씀해주신 기후교통카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이 월 일정액을 내고 나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서울에 살고 대중교통을 아주 많이 이용한다 이러면 기후교통카드가 유리하시고요. 그런데 나는 출퇴근할 때만 이용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K패스가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나의 생활 패턴에 맞춰서 내가 전국구인지 서울에 있는지 언제 몇 회나 이용하는지 꼼꼼히 따지셔서 네. 나에게 유리한 것으로 선택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건 모르면 손해입니다. 잘 비교하셔서 어떤 게 더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이런 혜택들 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2024년 확 달라지는 법과 제도 베스트 5. 대망의 1위인데요. 1위는 공개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맞춰볼까요? 과연 1위는 뭘까요? 아니 법을 좀 아는 사람한테 맞춰봐야지. 우리가 뭘 하겠다. 아, 힌트 같은 걸 좀 주고 맞춰보라고 얘기를 해야지 맞추지.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아, 네. 힌트는요. 네. 이거 들으면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국가적인 난제, 난. 위기 상황, 삐뽀삐뽀. 어. 저출생 문제. 정확해요. 그래, 정답입니다. 이거 김동계. 삐뽀야 지금. 맞췄습니다. 지금 저출생제 문제에 대한 제도 좀 너무 심각한 네. 상황이잖아요. 2024년 확 달라지는 법과 제도 베스트 5 1위는요. 네. 관련해서 부부 모두 육아휴직 쓰면 6개월 최대 3,900만 원입니다. 인구가 지금 줄어들지 않는 수준의 출생률이 혹시 얼마냐면요.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2.1명은 낳아야지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해요. 2.1.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출생률 얼마인지 혹시 한 명도 알고 계세요? 안 될 걸요. 0.7인가 이렇게 들은 거예요. 맞습니다. 0.7? 그러니까 부부가 아이를 한 명도 낳지 않는 것이 평균이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뤄서 낳는 아이의 수가 한 명도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는 아이를 아예 낳지 않는 부부들도 많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저희 때는 거의 한 뭐 형제 저도 사남매거든요. 저 사남매요. 보통 뭐 사남매, 오남매, 육남매도 꽤 많이 그렇지. 있었는데 얘 때는 말이야. 예, 말이야. 이 젊은 층들은 사실 지금 우리가 저희 때 그렇게 낳았다 그래서 애들한테 야 니네들도 그렇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도 아니고 숙제도 아니고 자 내일까지 한 명씩 다 나오기 뭐 이런 거 아니잖아. 애를 낳아라 한다고 얘 낳겠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를 낳았을 때 아 내가 이만큼 키울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무슨 혜택이 주어져야지 뭐 아이를 낳거나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기존에도 사실 육아를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제도들도 있고 정부에서 이 인구 절벽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보완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나온 제도는 기존 제도를 훨씬 더 좋은 수준으로 보완을 한 겁니다. 실효성 있게요. 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3,900만 원까지 주어지는데요. 이게 이름이 6+6 부모 육아휴직 제도입니다. 6+6? 부부 공동 육아휴직 제도가 기존에 3+3 육아휴직 제도가 있었어요. 이거는 생후 12개월 내 첫 3개월 동안 부모 중 1인당 통상임금의 100%를 이 지원을 해오던 제도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 아이의 개월 수도 늘고 급여 지급 수준도 늘어난 겁니다. 12개월 내가 아니라 생후 18개월 이내 첫 6개월 동안 이 부부가 모두 공동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1인당 지급 상한액도 월 200~3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최대 월 450만 원까지 올랐어요.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더니 부부 각각 통상임금
임금이 최대치로 450만 원이 넘는다, 맞벌이를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부가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을 했을 때 6개월 동안 최대 3,900만 원의 급여를 지급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해서 아이를 같이 돌볼 수 있게 해준 거네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여성만 육아휴직 제도를 많이 써오고 남성의 육아휴직 제도의 사용률이 굉장히 낮았었어요. 그래서 아빠들도 육아에 좀 동참하게끔 이렇게 같이 육아휴직을 썼을 때 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3+3 제도를 마련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좀 더 강화하고 좀 더 이 아빠의 육아휴직 제도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기한을 이렇게 늘려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아빠들 육아휴직 냈을 때 그냥 깔끔하게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 어? 꼭 이거 내면 일로 와봐. 근데 일하기 싫어? 네가 해놨냐? 맞아. 이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안 되지. 요즘에는 이런 분위기는 아니니까 네네.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할 분위기 만들어. 네, 맞습니다. 지난해 이 아빠들의 육아휴직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가지고요. 지난해 육아휴직에 들어간 아빠가 5만 명을 넘어서 합니다. 이게 그 전년도보다 무려 28.5%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네. 저도 얼마 전에 그 친한 그 남자 선배랑 통화를 했는데 네. 선배 요즘 회사는 이랬더니 나 육아휴직 중이야. 오. 요즘은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그래요. 방금 이렇게 제가 얘기 들었지만 정말 확실히 좀 늘어나네요. 네, 이 분위기 그대로 올해 쭉 가고 내년에도 계속 더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아직까지 이게 대기업 위주로 좀 제도가 정착한 분위기입니다. 작년에 육아휴직한 아빠의 소속을 한번 살펴봤더니 종사자 수 300명 이상이 되는 규모의 재직하는 사람들이 쓴 그 경우가 70% 넘었다고 하거든요. 정말 100% 모두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아빠들이 다 편하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요. 최소한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싶은데 이런 것 때문에 망설여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죠. 맞아. 네. 자, 2024년에 달라지는 법과 제도, 그 법이 알고 싶다 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라떼는 말이야. 오늘의 주제는요. 통통한 아이들 다 모여라. 그때 그 시절 우량아 선발 대회입니다. 뚫린 공간 속을 가르며 달려가는 자동차와 석양에 비추인 사람들 어둠은 내려와 도시를 감싸고 나는 너무 귀여워. 아니, 마지막 사진은 태호 아니에요? 이재훈이 아들 아니에요? 아니 요즘 같으면 저런 데 있으면 우리 애도 나갈 뻔했네. 아. 자, 라떼는 말이야. 먼저 네. 퀴즈 하나 준비했는데요. 사진 보시죠. 자, 퀴즈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이창호 바둑기사,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작곡가 주영훈 씨고요. 그리고 세 번째 아나운서? 사진이 이제 S사의 윤현진 아나운서입니다. 근데 이 세 분이 공통점이 뭘까요? 왜 이렇게 나란히 등장을 했는지 좀 궁금한데요? 아니 좀 전에는 우리 우량아 선발대 보여줬잖아요. 네. 근데 하나도 안 우량한데요? 바둑기사가 무슨 우량아 아닌데 안 우량 줄을 가지고 계신 주영훈 분들 씨는 아니에요? 조영훈 씨는 좀 통통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량아 나갈 수도 있었는데 어. 양쪽 두 분은 아닌데. 근데 애들 어릴 때 하고 커서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달라요. 예측이 불가능해서 그 우량화 대회에 나갔던 그 분들인가요? 그러니까 앞서 우량아 대회가 있었으니까 네. 그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답니다. 전국 우량아 선발 대회에 이야. 참가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세 사람인데 주영훈 작곡가는 73년에 참가를 해서 분유 잡지 광고 모델까지 했고요. 네. 이창호 바둑기사는 1977년에 참가를 했고 전국 2위를 차지했다네요. 윤현진 아나운서는 1979년에 참가를 했다고. 네.
야, 아니 이게 저 어릴 때만 해도 우량아 선발 대회가 있었어요. 나갔었죠. 못 나갔어요. 나갔었나? 왜? 너무 시골에 살았어. 충분히 우량했는데 너무 시골에서 여기 대관령 산골에 살아가지고 네. 저 분교 다녔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 한참 성장하거나 그럴 때도 동네에서 약간 토실토실한 애 태어나잖아요. 얘 우량아 선발 대회 나가야 그래, 된다고. 맞아. 항상 그런 네.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대회가 지금까지 있었으면 저희 딸도 나갔을 겁니다. 네. 박수림 씨도 이건 알죠? 우량아 선발 대회. 저도 나갈 뻔했었대요. 저 어렸을 때 되게 진짜. 통통했었거든요. 나갈 뻔했었는데 제가 부끄럽다 그랬대요. 끊어. 근데 설마. 주영훈 씨하고 저하고 좀 비슷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저 당시 나갔었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네. 모르죠? 예인 씨는 모르죠? 선발대. 저는 그냥 어렴풋. 어. 네. 어렴풋? 네. 어. 그냥 분유통에 이렇게 뭐 토실토실한 이제 아. 언제 봤는지 모르겠는데 분유통? 봤던 기억이 나요. 분유통 사진들, 아가들 사진들 많이 붙여져 있었죠. 사진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진짜 저런 분유통 네. 생각나요. 추억 기억하실 돋네요. 어. 분유통 하면 저렇게 통통하고 뽀얀 아이 얼굴이 나와 있었어요. 야.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간식이 넘쳐나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제 남동생이가 5살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제 남동생이 아기 때 분유 먹을 때 제가 어느 정도 컸었잖아요. 그러니까 놔두면 그거 한 스푼씩 엄마 제가 타줄게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딸내미 착하다. 그러면 제가 타주면서 한 입씩. 먹은 거지. 저게 달달하잖아. 달달해. 내 털하고 칵칵 기침하니까 니 떠먹지 막 안 먹었다 이랬거든요. 입에 묻어있죠. 진짜 맛있었어요. 지금도 네. 분유는 맛있습니다. 달콤하고. 네, 근데 사실 저 때는 다 모유 수유를 하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분유를 먹이는 집들이 많지 않았죠. 일단 돈도 없었지만 그때 당시 당연히 이 분유라고 하는 건 낯선 개념이기도 하고 외국에서 들어온 거라 가지고 일종의 약간 부의 상징이랄까? 맞아. 좀 이런 게 있었죠. 근데 네. 사실 뭐 애들 이렇게 사진 보면 분유 먹은 애들이 왠지 좀 하얀 것 같고 또 뽀얀 것 같고 약간 살이 더 자라온 것 같고 맞아. 코도 좀 어떻게 보이는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적인 느낌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아마 시대가 약간 통통하고 부유하고 그다음에 안정된 이런 아이와 이런 삶을 아마 기대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시선으로 보니 맞아. 그런 분유도 좋고 그런 애기들도 예뻐 보였던 시절이 아닌가 싶어요. 네. 요즘은 주변에 이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아무리 좋은 분유가 많다 하더라도 모유가 최고다. 아, 그러면.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지금과 그때 당시는 분위기가 좀 많이 달랐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준비했습니다. 다 스케치북에 써주십시오. 네. 우량아 선발 대회 역사는 어느 정도 될까요? 몇 년일까요? 아, 써주십시오. 자, 너무 어려워. 빨리 쓰세요, 이민주 빨리 쓰세요. 기자한테는 너무 네, 어려운데. 그냥 몇 년 정도 찍기 될까? 아, 그래, 네. 써주세요. 이게 예. 한 70년? 예, 얘기 안 하고 써주시면 됩니다. 몇 년에 시작됐냐? 아이, 그런 거 얘기하지 그쵸, 마시고, 예, 일단 써주십시오. 몇 년 정도? 제가 볼 때는 우량아 선발 대회 역사는 어느 정도 됐을까요? 자, 정답 들어 주세요. 70년대. 자, 각자 어떻게 됐어? 10년? 네, 그거밖에 10년. 안 됐어? 70년에서 80년 정도, 왜냐면 80년 때부터는 못 먹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도. 아, 그래서 10년이다. 한 10년 정도 되지 이 않을까요? 기자님은 전 70년 정도 됐다. 그러니까 한 1950년대부터 했을 그래요? 것 같다. 왜냐면 아, 그 전쟁 베이비 이후에. 부머 시대가 그때 이제 태어나셨으니까.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 그럴 수도 있겠네. 지금까지 진짜 다 그쵸, 한 70년대인데? 70년 정도 됐다. 아니 저는 70년대 정도. 70년대. 어. 한 70년? 어. 제가 아주 갓난쟁이 때는 이게 없었던 거예요. 이게 한 70년대 그때가 우량아 선발대회 있었고 이쁜 어린이 대회 이런 맞아, 것도 막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자, 정답은요.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00년이요? 100년이래. 100년. 우량아 선발대회가 100년이 됐다고요? 그렇죠. 국가기록원의 자료에 따르면요, 1926년 5월 14일에 경성 시내 인사동 태화 진찰소 앞마당에 200여 명의 아기들과 부모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모인 아이들은 생후 3개월부터 5살까지의 어린 아이들이었는데 이날 행사는요, 어린이 건강 진찰 대회 이거였다고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우량아 선발 대회 그런 거죠. 1930년대까지만 해도 아이들의 건강을 확인하는 그런 건강 아동 선발 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일제 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쭉 이제 못 먹던 시절이니까 잘 사는 부의 상징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살집이 있다는 게 호실호실한다는 그렇지. 게. 그게 부의 상징이었죠. 전쟁 직후에도요. 우량아 선발 대회는
계속 열렸대요. 그러니까 워낙 인기가 높아서 예심, 초심, 재심, 결심 그러니까 몇 단계를 거쳐서 진행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야, 요즘 그 네. 트로트 가수 뽑는 쇼 프로그램이나 아이돌 뽑는 프로그램 보면 경쟁률이 진짜 몇백 대 1이거든요. 당연하죠. 그 비슷한 거예요, 정말로. 맞습니다. 그 어. 심사장에는요 낯선 의사가 무서워서 애들 막 울어대고 등치는 이런데 왜 울고 난리가 나요. 근데 진짜 그거 보는 어른들은 재밌어. 너무 귀엽죠. 흐뭇하고 재밌죠. 그치? 엄마 미소, 아빠 미소 막 피어납니다. 그러니까 통통하게 살이 오른 이 우량아들을 보면서 아유 내 아이도 저렇게 건강해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대리만족 이런 거 얻었기 때문에 아가들 저렇게 아우 빨개 먹고 있는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애들 다 옛날에 이렇게 다 벗겨놨었어요. 아, 너무 그렇지. 예뻐요. 너무 귀엽고 너무 막 귀엽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 저는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네. 생각을 해보자면 분유 회사에서 이 우량아 선발대회를 열지 그렇지. 않았을까. 아. 이게 뭔가 제가 아는 것보다 훨씬 큰 이런 행사 같거든요. 이게 옛날에 이게 다 신문에 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1962년 2월 2일자 동아일보 신문 자체 한번 보실래요? 네. 여기 보시면 자 이게 나옵니다. 자 뭐라고 나오냐? 땡땡 최우량아 이 앞에가 회사 이름인 거예요. 아하. 분유 회사가 이제 지원한 건데 여기 이제 주요 부위는 가렸죠. 우리 저기 행복한 아침에서 특별히 이제 가린 건데 옛날에 모든 사진 다 저렇게 애들 벗겨놓고 찍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애가 잘생기기도 하고 정말 토실토실하기도 정말 건강해 보이네요. 그러니까 예쁘네. 저게 광고였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은 상상도 못할 그야말로 파격적인 그렇죠. 광고네요. 옛날 돌사진도 다 저 벗겨져 있었잖아요. 사진관마다 애들 돌 사진은 다 벗고 있는 벗겨져 거예요. 있었어. 아, 저도 저 사진 있죠. 있잖아요. 아, 애기 때니까. 아유. 자, 아유. 퀴즈 하나 더 준비했어요. 네. 분유로 유명한 N사는 50년 전인 1967년 1월 10일 국내에서 처음 분유를 제조해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회사는 마케팅 차원에서 1971년부터 전국 우량아 선발대회를 주관했습니다. 네. 첫 대회 참가 신청자만 1830명에 달했다고 하는데 네. 당시 우량아 선발대회 광고를 한번 살펴보죠. 동아일보에 실제 게재된 광고인데요. 한번 보죠. 예, 광고 문구 읽어드립니다. 귀여운 아기를 기르시기에 온갖 정성을 다하여 온 어머니, 네. 튼튼하게 자란 우리 아가를 우량아 선발대회에서 마음껏 자랑하여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이게 요즘으로 치면 예쁜 아기 선발대회. 그렇지. 맞아, 이런 맞아. 거였나 봐. 그렇죠? 자, 아직 문제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네. 문제. 문제는 뒤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 퀴즈 드리겠습니다. N분유회사에서 개최한 제1회 전국 우량아 선발대회 네. 첫 대회의 우량아는 강원도 춘천에 사는 1969년 11월생으로 네. 당시 16개월 한 땡땡 아이였다고 하는데요. 첫 대회 우승 우량아는 몇 킬로그램이었을까요? 돌이 막 지났다고요? 16개월이면. 돌이 지났어? 16개월. 16개월? 16개월이면 몇 킬로를 해야 돼? 그래도 우량한데. 그래도. 근데 16개월인데. 키로는 안 되겠죠? 아우, 저는 안 16개월이면 좋겠습니다. 답을 10kg가 아니까. 넘죠. 아, 그래요? 아우, 제가 볼 때 이 정도는 돼야 우량하죠. 가자, 예. 아니 근데 여보세요.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16개월에 20kg 넘었잖아요. 아니 대회에 1등을 할 정도면 이 아무리 정도는 그래도 돼야죠. 16개월짜리 아니 박광덕 씨는 태어날 때 7.7kg였어요. 얘 7.7kg 어떻게 태어나요? 아니 심지어 저희 딸 태어날 때 4.2kg였어요. 아, 저는 이호선 아니 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약과네요. 저는 아니 예인 씨는 약과예요. 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네. 감이 없어가지고 아. 이게 아이를 키워보지 않다 보니까 네. 일단 저는 패스했는데 네. 여기 25kg 보고 지금 뭐 또 깜짝 사네. 놀랐습니다. 이건 지금은 아니구나. 4.5kg 막 자 태어나는 정답 갑니다. 정답. 네. 소림 씨는 10kg. 저 10kg. 네, N분유사가 주관한 제1회 우량아 선발대회 우승자 우승자. 우승자. 생후 16개월 예. 13kg을 기록했습니다. 아, 가볍네. 교수님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니 요즘 애들은 발육이 좋아서 진짜 태어나면 가방 메면 바로 학교 갈 정도예요. 근데 16개월이라고 저는 굉장히 큰 아기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뚱뚱한 아이가 아니라 건강한 아이예요. 그렇지, 건강한 아이죠. 와. 돌진한 아이니까 네. 이게 13kg. 발육 상태 좋았던 거죠. 지금 가도 아마 거의 한 상위 1%? 그렇죠.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때 지금 20kg 정도 16개월인데 20kg 정도 된다 소아 비만입니다.
있으니까 친구들은 잘 조절해 주셔야 된다는 거 긴히 말씀드립니다. 요즘에 16개월 평균 몸무게가 10kg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날 때 4kg으로 태어났고 당시로서는 그 당시에, 이게 그 당시- 매우 드문 일이었다고. 그 당시에 그렇죠. 50년 전. 그때 이제 아기를 받은 사람이 야 20년 동안 아기를 받았는데 이렇게 무거운 아이는 처음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1회 대회가 어느 정도 인기였냐면 대회 현장에 당시 영부인이 유경수 여사가 참석할 정도였고요. 나중에 수상자들이 청와대 초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TV 중계도 했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어렴풋이 저도 기억나는 게 통통하게 막 이렇게 살오른 아이들이 막 홀딱 벗고 막 통통함을 막 자랑 애들이 막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데도 울퉁불퉁해. 너무 통통해가지고 여기서 우량아로 뽑힌다? 그러면 분위기는 막 거의 막 서울대 합격! 엄마가 와! 좋아하지 막 한호성 지르고 애는 울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 요새도 애들 왜 이게 좋은 대학 가면은 왜 동네에서 엄마들이 쫙 모여. 아우 어떻게 해서 애 네, 그 대학 그래서 걔 보낸 살이 거야. 올랐어. 어느 학원 보냈어. 그렇지, 아니면 그렇지. 뭐 뭐 먹였어. 어떻게 한 거야. 막 물어보는데 제가 볼 때는 그때도 우량아 대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 대상을 받았다. 그러면 또 이제 아는 분들 쫙 나와가지고 임신 때 너 뭐 먹었냐. 태어난 이후에 이유식은 그렇지. 어떻게 했냐. 뭐 별의별 사골국을 과 먹였냐. 뭐 별별 얘기 질문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애들이 잘해도 공로는 엄마 거다. 이 그렇죠. 말씀이죠. 지금은 날씬한 게 미덕이잖아요. 내가 너무 크다 이러면 아얘 건강 이상이 이제 검진 받아봐요. 막 이러잖아요. 저 때만 해도 진짜 아이가 건강하다, 뭐 우량아 선발대 상 받았다 이러면 엄마의 지혜, 엄마의 정성, 막 이런 걸 많이 따지고 엄마를 치켜 올렸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조금 컸던 것 같은데. 그럴 것 좀만 일찍 같아요. 태어났으면 아마 키가? 아니, 좀 등치가? 덩치가 좀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네. 저도 조금 일찍 태어났으면 뭐 대회 한번 네. 나갔을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봐. 저는 뭐 그냥 평범했던 것 같은데. 근데 네. 저는 궁금한 게 그 당시 이제 우량아 선발의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정확한 기준은 뭐였을까요? 기준이 있어요. 당시 우량아 선발 대회 나름대로의 기준이 20개월 미만, 그다음에 20개월 미만. 가족 모두가 건강해야 돼요. 음. 질병이 없어야 되고 아, 그렇겠죠. 영양 상태가 좋아야 된다. 그렇죠. 등등해서 그 기준이 있었습니다. 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더 낼게요. 좋죠. 네. 우량아 선발 기준 실제는 이것과 이것이 가장 중요했다. 이것과 이것. 아 이것과 네. 이것이에요? 이것과 두 개 너무 이것. 어려운데 하나만 네. 하셨으면 좋겠다. 하나만. 그러니까 아까 하나만 이제 해볼까요? 아까 몇 킬로그램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네. 나왔기 때문에 아, 무게? 요거 말고 또 하나가 있었어요. 또 하나? 아, 네, 네. 어느 신체 부위의 자, 크기를 쟀다. 크기? 예, 요 정도. 제가 그건 아닌데. 거의 제가 정답인 것 같아요. 예. 저도 뭐 정답인 것 같아요. 정답인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얼굴 크기. 얼굴의 얼굴 크기. 얼굴. 잘생긴 아이들의 얼굴이 왜 어릴 땐 큼지막하잖아요. 오. 저도 컸거든요. 그 옛날에는 크고 넙대대한 사람들이 많이 인기 네. 있긴 또 했었어. 하얀 얼굴 크기. 피부. 네,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게 분유에 광고 나오는 애기들은 좀 하얗다 이런 네. 말씀하셨어가지고 피부색 같은 거 혹시 가산점 같은 거 있지 하얀 피부는 않았을까? 하얗다. 뭐 미국이었어 왔어요. 또. 아 저는 쓰다 말았는데 저는 사실 쌍꺼풀이라고 쓰고 있었는데. 아, 아 왜냐면 그 당시 이제 분유통에 있는 아이들 보면 아니 지금 사진 잠깐 쌍꺼풀 다 있긴 보여주시면 있었어. 애들 쌍꺼풀 맞아, 맞아. 아주 이렇게 또렷하고 그러니까 왜 피부 꺾은 것 하얗잖아. 아, 있지 예, 않아요? 없잖아. 쌍꺼풀 얼굴이 살짝? 크잖아요. 얼굴이 머리가 크잖아 머리. 저는 얼굴보다 머리인 것 같아 머리. 자, 정답 나갑니다. 뭔가 머리가 정답. 크고. 네. 여기 정답이 있어요. 오, 그래요? 발. 체중과 머리 둘레였답니다. 아 머리 둘레. 머리 둘레. 오. 머리 뭐 둘레. 얼굴도 제가 비슷하게 맞았네. 예, 비슷하게 맞췄어요. 그러니까 야. 머리 크기, 크기랑 머리 둘레랑 좀 비슷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당시 관계자에 따르면 몸무게와 머리 둘레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TV 중계를 보는 시청자 눈에도 키 크고 살집 좋은 아이들이 상을 타가는 것으로 그렇게 보였죠. 그리고 우승자에게 뭐가 주어졌을까? 1년치의 분유와 우와. 상금이 선물로 주어졌다고. 수상한 아기 중에는 분유 광고 모델로 모델. 발탁이 된 아기도 있었습니다. 아, 저 당시 예. 나갔어야 돼. 1년치 분유 그냥 줘. 그다음 모델 광고료 막 나올 거 아니에요. 데뷔하고. 엄마한테는 좋은 엄마라는 영예까지 그렇죠. 있지. 이렇게 이다 보니까 우량아 선발 대회 지원하는 영화가 연간 2만 명. 이 정도 나올 정도면 엄청나게 인기가 좋았던 거예요. 2만 명이요? 이번에 또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량아 선발대회 때문에 땡땡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땡땡 전쟁 과연 뭘까요? 땡땡 전쟁. 써주세요. 땡땡전 분유사에서 했으니까 나는 분유전쟁. 분유 전쟁? 말하지 말고 그냥 써요. 그냥 쓰시면 되지. 뭐 힌트를 자꾸 컨닝하게끔 다 줘. 그냥 써서 다 들어주십시오. 분유 가격 전쟁인가? 우량아 선발대회 때문에 이거 전쟁이 일어났다. 분유값. 하나, 아, 왜 이렇게 저는 어렵죠? 아이가 없어서 그런가? 우리께 최고예요. 힌트. 우리께? 우리께 최고예요. 아 진짜? 우리께 잘못 쓴것 최고야. 같은데? 저 와이류라고 썼는데. 옛날에 우리께 막 이렇게 최고. 막 일부러 막 뇌물 같은 거 먹여가지고 막 줄서기 새치기처럼 이렇게 한 그래? 그거 아니었을까요? 너무나 자, 치열한 정답. 경쟁. 너무 치열해서. 들어보세요. 저는 나도. 쌀. 에? 예? 아, 정말 모르겠어요. 아, 쌀을 많이 먹어야 되니까 네. 어디 쌀을 살찌우기 먹였냐? 위해서 아. 저는 쌀. 나는 이 분유 회사들끼리 전쟁이야. 저도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분유를 갖고 뭔가를 나는 했을 것 분유값인 같아요. 줄 알았는데 정답은? 분유 회사들끼리. 바로 분유 광고 전쟁입니다. 아, 그렇지. 그러니까 분유 회사 전쟁이야. 그 71년 5월 4일 동아일보 광고를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세히 보면 71년도 최우량하는 모두 S분유. 그러니까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베이비 콘테스트 서울특별시 주최, 또 대한소아과학회 서울지회 후원 71년도 어린이 건강심사회에 당선된 최우량한 4명이 모두 S분유를 먹고 있는 아기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영아부 최우량아가 오지명, 유아우 최우량아가 또 문영주 뭐 전부 다 S분유야. 최우량아로 뽑혔다는 그런 광고입니다. 제가 지금 성함을 호명했잖아요. 그분들 지금 방송 보시면 저희 채널A로 전화 좀 주십시오. 혹시 그 오지명 씨가 혹시 네. 용녀 이분 아니신 거죠? 아니 진짜로 저 뭐 무슨 S분유 먹었을 수도 있고 B분유 뭐 C분유 다 먹었을 수도 그러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S분유뿐이겠습니까? 네. 또 다른 분유 회사에서도 아니다. 우리 회사 분유 먹고 최우량하라 뽑혔다. 서로 막 광고 전쟁이 난리가 났던 거죠. 네. 이게 이렇게 된다니까. 네, 치열해지면 이렇게 돼요. 그 문제는 우량아 만들기로 시작된 분유 광고 전쟁이 네. 너무 과열됐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상호 비방정까지 막 이거 확전되는 거야. 서로 싸우게 되는 거야. 네. 그래서 결국에는 법정 분쟁으로 이어지고요. 그다음에 한동안 분유 제조업체들이 분유 광고 중단에 합의하기도 했다는 그런 네. 썰이 있습니다. 실화예요, 실화. 그 아나운서 시험 끝나도 어디 아나운서 되면은 어느 아나운서 학원에서 됐다. 맞아요. 여기 다녔다. 맞죠, 저기 맞죠, 다녔다. 맞죠. 이런 거 난리 있거든. 나죠. 과외도 그래요. 대학 네. 잘 보냈다 그러면 막 그렇죠. 몰리고 하는데. 근데 합격된 친구들 보면 몇 군데 다녔거든. 다닌 거죠. 야, 당시에는 정말 그야말로 분유 전쟁이었겠네요. 네. 자, 다음 퀴즈 드리겠습니다. 네. 또 한번 쓰세요. 또 쓰는 거예요? 네, 이렇게 국민적 인기에 광고 전쟁을 불러일으킬 만큼 인기가 뜨거웠던 우량아 선발대회 왜 역사 속으로 사라졌느냐? 왜 없어졌느냐? 이렇게 인기 있었으면 계속하지 왜 없어졌느냐? 그 이유가 뭘까? 그냥 이거 쓰기 너무 긴데. 말이 그냥 많아요. 말로 하죠. 80년대 들어서면서 먹고 살기 살만해졌잖아. 아, 근데 살만해져. 건강에 대한 그런 개념이 바뀐 게 아닐까. 네. 맞아. 과거에는 포동포동 막 이렇게 살이 오른 그러니까 몸무게 많이 나가는 그런 아기 우량아라는 공식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량아를 뽑는 거에 대한 회의가 대중들에게서 싹트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인기가 시들시들해지지 시들해졌습니다.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뭐 대회에 참석했던 엄마들이 다 분유 먹였다 뭐 이런 말을 한 게 아. 생중계가 되면서 엄마들이 모유 대신 분유를 먹이면서 모유도 또 안 먹게 되는 그런 모양이 그럴 수도 만들어진 있죠. 것도 맞아요. 약간 사라진 이유가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그때부터 비만율이 올라간 거예요. 아. 그래. 비만율이 올라가면서 아이들의 그 체격도 체격이지만 정말 건강한 게 아니라 막 뚱뚱한 아이들, 엄마들이 막 너무 먹이고 그렇지. 이런 그 마치 교육 과잉처럼 그 분유를 과도하게 먹여가지고 아이의 비만율이 높아지는 이런 사회 현상 또 약간 빈부격차, 누구 네. 우유를 먹이고 누구는 모유를 먹이는 이런 그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고려가 그때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연구 결과들을 보면 모유를 먹은 아이가 그 분유를 먹은 아이보다 머리도 더 좋고 커서 맞아요. 병치를 좀 덜 한다 이런 맞아요. 연구 결과들이 좀 발표되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이제 엄마와 아이의 정서에도 좋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약간 자연스럽게 우량아를 선호하는 그 사회적 분위기가 다운되고 모유를 찾게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저는 네. 하는데요. 제가 이제 애가 둘이 있는데 저희 애들 낳았을 때도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모유가 좋기는 한데 분유를 먹여야 키가 큰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모유 대신 분유를 먹인 엄마들도 있었거든요. 네. 저는 분유 먹였는데 차이 없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지금 거의 뭐 답이 나왔는데요. 네. 그 모유가 좋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면서 오. 예. 그리고 또 이제 무조건 살집이 있고 키로수가 나가는 것보다는 진짜 건강한 게 건강한 거예요. 그래, 맞아요. 뭐 이런 사회적인 관념이 있으면서 무조건 이렇게 포동포동 오르고 뭐 이런 걸 뽑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다고.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좀 시들시들해진 거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 뭐랄까 그때는 뭐 분유냐 모유나 논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애들의 그 우량화 대회 나오는 그걸 보는 것 자체가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애들이 막 토실토실해서 아이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쁜데 얘네들이 막 건강한 애들이 막 때로 나오잖아요. 네. 나와가지고 막 다들 박수 치고 이렇게 축하하고 이런 어떤 뭐랄까요 사회 전체가 아이의 기쁨을 축하하는 저는 제가 볼 땐 그런 성탄절 같은 느낌이랄까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네. 제 첫애가 지금 18살 됐으니까 저 그때만 해도 모유가 좋다고 하면서도 네. 그 1, 2년 사이에 그래도 분유가 너무 다양하게 나오니까 그걸 먹어야지 영양이 고루고루 간다 그래서 또 분유를 또 같이 먹여라. 맞아요. 혼유해라. 이래서 제가 모유 먹였다, 분유 먹였다, 모유 먹였다. 저 되게 혼란스럽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밥을 잘 먹어야 분유가 돼. 세대별로 넌 무슨 분유 먹고 자라니 이게 맞아요. 있어요. 그런 얘기 있었어. 그러다가 또 해외 브랜드가 한참 또 유행했어요. 한때 뭐 사냥류를 먹여라. 아유. 무슨 유 외국에서 들어오는 뭐 먹여라, 무슨 뭐 먹여라. 밀컹밀컹한 거 먹여라.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러니까 저기 충청도 계신 분들이 아무거나 먹여요. 아무나 먹어요. 건강한데. 근데 연구 결과를 보니까 네. 역시 그 어떤 것도 모유를 따라갈 수 따라가요. 없다. 이거더라고요. 그래요. 네. 면역력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네. 아휴, 참 얘기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어느덧 네. 추억 이렇게 여행했네요. 흘렀네요. 근데 뭐 사실 오늘은 추억 여행을 끝으로 저희가 또 새해잖아요. 뭐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새해 다짐 하나씩 얘기하면서 이 시간 네. 마무리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우리 시작할 때 그 건강 얘기했잖아요. 건강, 저는 네. 건강을 위해서 정말 군것질하고 야식을 좀 끊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거 좀 지켜보려고. 네. 그래, 수림 씨는 올해는 나를 돌아보자. 너무 남을 챙겼어. 네. 나를 좀 챙겼으면 하는 그런 챙김. 맛있는 김은 곱창김도 아닌 챙김입니다. 저는 달리기 같은 거 좀 해보고 아, 싶어요. 운동? 네, 마라톤 대회 달리기.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한 꾸준히 한번 달리기를 좀 해봐서 살도 빼고 또 운동도 좀 열심히 관절 하는 생각해야 돼. 저는 이제 운동도 챙기고 챙김도 챙김도 하고 챙기고. 그리고 달리기도 해서 1년 내내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보도록 그게 저의 올해 2024년의 다짐입니다. 야, 네. 좋아요. 아, 좋습니다. 2023년은 정말 후딱 지나간 거예요. 아우, 네. 진짜. 2024년도 이렇게 가면 또 후딱 지나간 거예요. 그냥 아이고 왜 이렇게 후딱 지나갔어 이렇게 안 맞아. 되도록 하루하루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2024년 1월 1일 여러분과 함께해서 기뻤습니다. 네. 여러분 새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마지연입니다. 오늘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번 겨울 날씨 전망해보려고 하는데요. 올겨울 날씨 한 단어로 요약하면 엘니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보통 엘니뇨가 나타나면 우리나라 기온이 높아지는 편인데요. 다만 2주 전쯤에 체감온도 영하 26도의 북극 한파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북서쪽에서 기습 한파가 더 올 수 있다는 게 기상청의 전망입니다. 또 엘니뇨가 강해지면 바다의 수증기가 5% 안팎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비나 눈구름이 만들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남부 지역은 올겨울 비나 눈 예보가 잦겠고요. 또 동해안은 지형적인 영향이 더해지면서 폭설이 예상됩니다. 네, 겨울철 기온이 높다는 건 그만큼 고기압이 오래 머무른다는 뜻인데요.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꽉 막혀 있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미세먼지도 더 자주 발생하겠습니다.
네, 겨울철 날씨가 종잡을 수 없는 만큼 관련한 생활 수칙 알아두시면 좋을 텐데요. 겨울철에 기습 한파가 찾아오면 안과 밖의 기온차가 30도까지 나게 됩니다. 고혈압 환자분들은 체온 유지 잘 해주셔야겠고요. 또 겨울철에는 겨울용 타이어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의외로 비나 눈이 오지 않아도 아스팔트가 한기를 머금으면 얼어붙을 수 있으니까요. 겨울용 타이어를 항상 사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올겨울 이번 2024년에도 출근길 날씨는 제가 책임지도록 할 테니까요. 이번 2024년 건강하고 행복하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에는 정말 좋은 일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푸른 용의 해. 제가 오늘 또 푸른 색깔 옷을 또 이렇게 그러네. 같이 이렇게 입었잖아요. 올해에는 정말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걱정 마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행복한 새해 맞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